지금 몇 살이건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 수명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 우리는 자율신경을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이 오래 버티듯 몸도 기초가 단단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지키는 열쇠는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들어 피로가 예전보다 더 빨리 쌓이고 잠은 깊이 들지 않고 자꾸 깨고 살은 잘 찌고 몸은 자주 붓고 기분도 이유 없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정도만 떠올리지만 그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혈류와 면역, 장의 움직임, 체온, 수면의 질까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거의 모든 기능을 조율하는 우리 몸의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이 균형이 흔들리면 몸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노화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자율신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자율신경 명의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노화 브레이크 자율신경을 잡아라입니다. 저자는 준텐도 대학교 의학부 교수이자 30년 넘게 자율신경의 조절과 기능 회복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또 누적 판매 120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중년 이후 자율신경의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 노화 속도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0에서 80대의 몸과 삶의 질은 지금의 자율신경이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10년마다 15%씩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고 몸이 붓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자율신경이 왜 무너지는지, 몸이 어떤 신호를 먼저 보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다시 자율신경을 리셋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루틴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왜 자율신경이 핵심인지, 그리고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기 위해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노화 브레이크 자율신경을 잡아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자율신경과 폐 장애 상태가 노화의 갈림길.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원래 자율신경은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신경이다. 자율신경은 심장과 내장을 움직이고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기능 조절 작용을 하는 신경계이다. 자율신경은 낮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교감신경과 밤의 수면 등 휴식과 관련이 있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할 때는 이 두 신경이 번갈아 가며 균형 있게 작용한다. 낮에 활발히 움직일 때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해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된다. 반대로 밤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져 몸이 긴장을 풀고 휴식 상태로 들어간다. 우리는 30년이 넘도록 준텐도 대학 연구팀에서 자율신경의 작용이 노화나 건강 상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해 조사를 해왔다. 모든 연령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결과 5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 일상에서 자율신경 실조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노화와 건강관리의 핵심이 자율신경의 균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 운동선수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다. 2. 스트레스형. 교감신경이 크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3. 여유형. 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4. 피곤형.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상적인 상태는 운동선수형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1 또는 1:1.2로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며 균형 있게 활성화된 상태다. 그러나 현대인의 대부분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스트레스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우리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50대 이후에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정년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부교감신경을 비활성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10년마다 15%씩 떨어진다. 부교감신경은 어느 날 급격히 기능이 떨어진다. 보통 남성은 30대부터 여성은 40대부터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 10년마다 약 15%씩 저하된다. 이런 현상도 우리 연구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40대를 넘겼다면 별로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30대부터 병원 당직 근무가 힘들어지거나 체력이 뚝 떨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였다. 앞서 얘기한 대로 현대인은 스트레스형이 유난히 많다. 교감신경이 쉽게 활성화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렵시대부터 인류의 뇌에 각인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라 라는 생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인류는 대형 육식동물에 쫓기거나 사냥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습격당하면 잡아먹힌다 라는 생각이 당연할 만큼 죽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즉시 도망칠 수 있도록 심신의 스위치를 켜야 했고 그 결과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우리 몸이 진화했다. 심신의 스위치 작동 방식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교감신경은 엑셀과 같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속도를 높여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다. 엑셀만 계속 밟고 달리면 결국 심신이 지치고 말 테니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 몸을 회복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도 고대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의 스트레스처럼 강력한 스트레스가 된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약간만 무리를 해도 쉽게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빠지고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한다. 게다가 대사와 면역력이 저하되어 심장병, 고혈압, 암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40대가 되면 누구나 호흡이 얕아진다. 폐 기능은 4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약해져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에도 영향을 끼친다. 폐 속에는 기관지가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고 그 끝에는 지름 0.1mm 정도의 작은 주머니인 폐포가 수억 개나 붙어 있다. 폐포의 둘레에는 모세혈관이 그물코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온몸을 순환한 혈액이 폐포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와 동시에 호흡으로 유입된 산소를 폐포 속으로 받아들이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 폐포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일어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담배 등의 유해물질이 흡입되면 백혈구가 이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할 때는 유해 물질을 공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백혈구도
위의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리는 이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폐포를 감싼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불가능해지고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폐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근력 저하도 폐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 중 하나다. 나이가 들수록 전신의 근력이 줄어드는데 늑간근과 횡격막 등 호흡에 관련된 근육인 호흡근도 약해진다. 여기에 폐 주변의 뼈인 흉곽의 유연성마저 떨어지면 호흡근의 수축력이 약해져 충분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활기차게 기능하던 폐포도 40세 이후부터는 손상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폐 주변에 있던 뼈가 경화하거나 근력이 저하는 등 다양한 노화 현상으로 인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읽고 호흡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40고개를 넘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만다. 교감신경의 지속적 활성화는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먼저 건강이란 어떠한 상태일까?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나는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 세포에까지 순환하는 상태라고 대답한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하게 담긴 혈액이 흐르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다. 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유.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는 혈관이다.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지구의 적도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이토록 긴 혈관을 따라 자율신경이 뻗어 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가 배출한 노폐물이나 피로 물질을 회수해 체외로 내보낸다. 혈류는 세포의 상태를 좌우하며 이 흐름은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다시 말해 생명활동은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교감신경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뇌와 연계되어 발휘됨으로써 유지된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혈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류가 정체되고 혈액의 질도 나빠진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해 가늘어진다. 그로 인해 찌그러진 적혈구는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킨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의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둥글어야 할 적혈구의 모양이 변형됐거나 적혈구끼리 달라붙어 있거나 일부 적혈구는 부서져 있었다. 형태가 일그러진 적혈구는 원래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빠져나갈 수 없어 혈류를 정체시키고 만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그 영향으로 세포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가 줄어든다. 또한 정체된 혈류로 인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적혈구나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기 쉽다. 혈전이 커지면 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 결과 고혈압, 동맥경화는 물론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에도 부담이 가해져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교감신경과 건강회복.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도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환자들의 자율신경을 장기간 계측해 본 결과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질병들은 주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약물치료는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기에 근본적으로는 생활습관의 개선, 즉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 증상은 점차 회복된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혈액이 온몸의 세포에 고르게 공급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20에서 40대의 당뇨병 환자가 꾸준히 늘고 50대의 약 10% 정도는 당뇨병 예비군으로 분류된다. 60대와 70대가 되면 급격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결국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최대 원인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탓임을 기억해 두자. 변비를 방치하면 온몸에 큰일이 생긴다. 자율신경은 혈관의 작용뿐 아니라 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변비를 방치하면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독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에 흡수되면 적혈구가 변형되고 세포로 전달되어야 할 산소가 줄어드는 등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니 세포가 빨리 늙고 부패 물질이나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들어와 전신으로 퍼져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킨다. 결국 변비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온몸의 상태가 함께 나빠진다. 치매 예방의 비결은 막힘없는 혈류다. 변비 환자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불편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온몸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변비로 인해 더러워진 장에서는 더러운 혈액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혈액이 뇌로 운반되면 뇌내 환경 역시 당연히 나빠진다. 실제로 변비가 해소되었을 때 정신적 불편감이나 우울증이 함께 개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더러워진 혈액과 부교감 신경의 과활성화로 생기는 일. 우리 몸의 활동 및 사고를 지배하는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대량의 혈액을 필요로 한다. 혈액은 1분에 약 4.5리터씩 온몸으로 보내지는데 그중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뇌로 공급된다. 그만큼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변비로 인해 지저분해진 혈액이 뇌에 공급되면 뇌의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할 뇌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않는 것도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 경도인지 장애 유병률은 28.42%로 나타났다.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변비에서 시작해 우울증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혈액과 세포의 질 저하, 혈류의 악화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살이 잘 찌는 원인은 장내 환경에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유해균이 대량 늘어난다. 유해균이 증가하면 부교감 신경의 기능마저 떨어지게 된다. 사실 비만한 사람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비활성화된 피곤형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장내에서는 유해균이 증가하고 중간균도 나쁜 작용을 하기에 부패물질이 많이 만들어져 혈액이 끈끈해진다. 끈적해진 혈액은 세포에서 거부당해 지방세포로 몰리고 그로 인해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에만 영양분이 전달되어 지방세포는 점점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 그 결과 살이 찌고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과 폐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율신경과 폐장의 상태가 노화를 늦추는 길과 앞당기는 길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체, 기, 심의 원리. 자율신경 실조 상태에서 하는 근력 운동은 효과가 없다. 근육도 단련하고 자율신경도 회복하는 방법. 앞서 언급했듯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기능은 10년에 약 15%씩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열심히 단련해도 그 힘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는 근력 운동을 강도 높게 지나치게 많이 하면 자율신경의 기능은 더욱 저하된다.
결국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반응이 둔해져 점점 더 노화가 촉진된다.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하는 근력 운동은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하려면 먼저 자율신경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실천해야 한다. 천천히는 건강을 지키는 마법의 말이다. 격렬한 달리기와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 자율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만 봐도 어떤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지 짐작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정도의 틈새 시간에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야말로 효율적인 근력 운동이 된다는 말이다.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스쿼트 10회를 천천히 실시하는 것이다. 무릎을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다. 움직이기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스쿼트 10회를 반복하면 된다. 다리에 강한 부하를 주기보다는 신중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10회씩 서너 차례 실행하면 하루 30에서 40회의 스쿼트를 하게 된다. 운동하지 않으면 눈에 띄게 변화하는 부위는 넙다리 근육이다. 근력이 떨어져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하는 스쿼트를 실천해야 한다. 운동 부족이 해소될 뿐 아니라 호흡이 깊어져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힌다. 자율신경이 가장 좋은 상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둘 다 활성화되어 있을 때다. 그러나 무언가를 서둘러 해치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된다. 어떠한 몸짓이라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 부교감신경의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천천히가 습관으로 정착되면 저절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급할수록 천천히 정성껏이라고 중얼거려보자. 몸을 소중히 돌보며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마법의 말이다. 다리 떨기와 몸 두드리기의 놀라운 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 중 하나가 다리 떨기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예의가 없다, 경박하다, 꼴불견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명한 야구선수가 다리 떨기와 같은 동작을 의식적으로 한다면 어떨까? 사실 다리 떨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힘을 가진 행동이다. 다리 떨기는 긴장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 다리 떨기는 대개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다. 긴장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인 다리 말단까지 강하게 순환하면서 다리 떨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자 몸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다리를 떨며 생긴 율동적 자극에 의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은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다리 떨기는 의외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다리 떨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몸 두드리기다. 몸 두드리기로 자율신경을 바로잡는 방법. 몸 두드리기는 손가락 끝으로 몸의 일부를 적당한 리듬에 맞춰 가볍게 두드리는 요법으로 다리 떨기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몸 두드리기는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실행하는데 머리와 얼굴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이 많아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두드릴 때는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를 사용해 톡톡 가볍게 두드리면 된다. 두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머리 두드리기. 머리의 앞에서 뒤로, 머리의 양옆을 위에서 아래로. 2. 얼굴 두드리기. 이마, 미간, 눈썹, 눈 주위, 인중, 턱의 순서로. 머리와 얼굴 외에 손목을 두드리는 것도 좋다. 손목이 손가락 3개 정도가 놓이는 부위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경혈,
내관혈이 있다. 특히 짜증이 올라올 때 이 부위를 두드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몸 두드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해도 좋다. 천천히 호흡하며 두드리면 효과가 더욱 크다. 식후에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변비가 있을 때는 화장실에서 해도 좋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 후다. 건강을 지키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운동은 천천히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운동은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추천하는 시간대는 밤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이상적이다. 밤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기엔 안성맞춤이다. 다만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숨이 찰 정도로 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볍게 걷는 수준이 적당하다. 특히 고령자라면 산책하는 정도가 가장 좋다. 나 역시 저녁 식사 후에 2km 거리를 30분에 걸어가는데 꽤 느린 걸음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다. 밤 운동은 특히 낮 동안 앉아만 있어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장기와 조직에 정맥혈이 몰려 우렬이 생긴다. 우렬은 혈류가 나빠져 나타나는 현상인데 밤에 하는 적절한 운동은 말초혈관을 이완시켜 우렬을 개선한다. 실제로 밤에 운동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수면 상태를 비교한 실험에서도 운동한 날의 수면의 질이 훨씬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주요 호흡법. 우리 삶은 호흡으로 시작해 호흡으로 끝난다. 호흡과 자율신경의 특별한 관계. 자율신경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신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호흡은 자율신경의 기능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물론 호흡이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진다. 혈액의 흐름이나 장의 작용도 자율신경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혈류를 더 빨리 흐르게 하자거나 소화 흡수를 더 천천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호흡만큼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자. 물속에서 잠시 숨을 멈춰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곧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호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는 가슴을 둘러싼 갈비뼈 아래쪽에 위치한 횡격막이다. 횡격막은 돈 모양의 얇은 근육층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수축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로 공기를 끌어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이완해 위로 올라가며 폐 속 공기를 내보내며 호흡을 돕는다. 횡격막 주변에는 자율신경이 밀집해 있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이루어진다. 천천히 호흡하면 횡격막이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반대로 빠르고 얕게 호흡하면 움직임이 작아진다. 요컨대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율신경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힘도 호흡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루에 여러 번 천천히 심호흡한다. 그러면 어떻게 호흡해야 자율신경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40대 이후로는 폐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횡격막도 근력이 약해져 상하 운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로 인해 호흡은 점점 얕아진다. 노화 등의 원인으로 저하된 폐의 기능은 원래대로 회복되진 않지만 호흡의 질을 변화시키면 저하되었던 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다. 이 동작이 클수록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진다. 반대로 빠르고 얕게 호흡하면 횡격막의 움직임이 작아져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도
저하된다. 즉,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 폐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든다. 폐에는 기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흉곽에 위치한 압수용체다. 압수용체는 혈액 속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혈액량과 호흡수를 조절한다. 숨을 길게 내쉴수록 압수용체에 압력이 오래 가해지고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우리 몸은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 혈액량이 증가하여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혈류가 원활해져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 횡격막과 호흡 관련 근육도 이완되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또한 횡격막이 원활하게 움직이면 약해진 근력이 회복되어 횡격막의 상하 운동 범위가 점차 커진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려면 횡격막과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의식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약해진 폐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한숨을 쉬면 병이 달아난다. 한숨 쉬면 복 나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한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숨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래 한숨은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나 배의 근육이 긴장해 단단해지면서 호흡이 얕아지는데 한숨이 나오기 직전이 스트레스에 의해 호흡이 멈춰진 상태다. 이때는 말초혈관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길고 깊게 숨을 내쉬면 한숨이 된다. 한숨을 쉬면 말초혈관의 혈류가 개선된다는 사실이 말초혈관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 밝혀졌다. 한숨을 쉬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된다. 다시 말해 한숨은 혈류와 자율신경의 기능을 되찾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기 십상이다. 한숨은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자체가 호흡을 깊게 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앞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좋은 호흡법이라고 소개했는데 얕은 호흡에 익숙한 사람은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연습하더라도 좀처럼 몸에 익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에휴 하고 한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길게 내쉬게 되니 그 다음은 저절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를 몸에 배게 하는 데는 한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한숨은 복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병이 도망가 버리게 하는 호흡법이니 걱정이 있을 때는 고민과 함께 마음껏 내뱉어보자.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장 기능이 개선된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은 폐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에도 좋은 효과를 준다. 장의 연동운동은 자율신경이 제어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멈추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활발해진다. 따라서 천천히 심호흡하기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면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장내 환경도 좋아진다. 이 사실은 내가 준텐도 대학 부속 준텐도 의원의 일본 최초로 변비 외래를 개설해 진료한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변비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대부분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크게 무너져 있었다. 수년 동안 변비로 고생하던 환자들에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지도하자 짧은 시간 안에 변비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은 뇌만큼이나 중요한 장기다. 유달리 장이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까닭은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장이 뇌나 심장보다 먼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해파리나 말미잘처럼 뇌가 없는 생물은 장이 뇌의 역할을 대신한다.
더욱이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퍼져 있는 장은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자율신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과 정신 안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충분히 분비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기분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찾아온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치매를 치료할 때 환자의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약 90%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 나머지는 혈관에서 8%, 뇌에서 2%가 생성된다. 소장의 점막에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이 트립토판은 장내 유익균의 도움을 받아 세로토닌으로 전환된다. 한편 음식에서 얻은 트립토판은 혈류를 타고 뇌로 운반되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장의 연동운동에도 관여한다. 세로토닌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연동운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져 설사가 생기고 분비가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한다.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의 균형이 잡히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세로토닌의 생성이 활발해진다. 결국 천천히 하는 심호흡은 단순히 호흡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 불편감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천천히 씹어서 먹어 세로토닌을 늘린다. 자율신경과 장내 환경의 측면에서 급하게 먹는 습관은 단점이 많다. 음식을 대충 씹고 삼키듯 재빨리 먹어치우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장의 운동이 억제되어 소화흡수가 원활하지 않다. 반대로 음식을 천천히 잘 씹어 먹으면 교감신경의 급격한 활성화는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활성화되어 식후에는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리듬으로 씹는 동작은 세로토닌 분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이 활발히 분비되려면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 음식을 씹기 시작한 지 약 5분이 지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기 시작해 20-30분 무렵 가장 활발해지고 이후 2시간 정도는 그 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식사에 최소 20-30분 정도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아 브레이크 자율신경을 잡아라 읽어드렸습니다. 책에서 알려준 자율신경 리셋 습관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